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는 71세 정순자입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고 시장 한쪽에서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외동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큰 욕심 없이 가족끼리 오순도순 지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 세상을 먼저 떠났고 그 뒤로는 제 삶의 중심은 온통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결혼시킬 때도 남편 몫까지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더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들만큼은 저처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쏟아부은 건 아닐까? 그 아이가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러던 며칠 전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했고 생일 축하 인사는 메신저 메시지 하나로 대신됐습니다. 며느리는 출발 전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댁은 냄새도 좀 나고 애들이 오래 있질 못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에 제가 낡고 존재가 된 건가 싶더라고요. 겉으론 괜찮은 척 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혼자 생일상을 차리며 케이크 초도 안 켠 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장롱을 정리하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고 그 속엔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비 맞아가며 국밥 끓이던 날들,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간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외롭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땀 범벅 앞치마를 두른 저와 웃고 있는 남편. 사진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순자와의 순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서랍을 열어 남편이 쓰던 낡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국물 비율, 고기 삶는 법, 반찬 순서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 불을 켜고 오래된 냄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육수를 끓였습니다. 노인 냄새 난다고 날 외면한 가족들 사이에서 잊고 있던 제 모습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밤 이후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태어났던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고 남편은 병원으로 뛰어오다 모퉁이에서 넘어졌죠. 옷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고생이 스르르 잊혔다며 울던 그 얼굴. 제게 그 모습은 평생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린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군산시장 구석에 작은 포장마차를 차렸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건 바로 국밥이었어요. 포장마차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붙고 국밥 맛이 좋다고 일부러 멀리서 오는 사람도 생겼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단했지만 후회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았고 말이 없는 대신 누구보다 묵묵히 저를 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국밥을 끓이다 손등이 불에 댄 적도 많았고 장맛비 쏟아지는 날 파라솔 붙잡고 젖은 옷에 한숨만 쉬던 남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단했지만 후회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일하며 키운 아들은 우리의 전부였고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밤마다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끝나고 혼자 있는 아이 생각에 결국 포장마차 문을 닫기로 했죠.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만 일할 수 있는 식당 설거지, 청소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학교 갔다 오면 눈을 열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들의 중학교 졸업식 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꽃다발을 쥐고 학교에 찾아갔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졸업장을 들고 웃던 아이를 보며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싶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붙고 한숨 돌릴까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보험도 없이 입원과 치료가 길어지면서 모든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죠. 결국 남편은 제 곁을 먼저 떠났고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남편의 베개를 끌어안고 울며 수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괜찮았어요. 서로 밥도 나누어 먹고 가끔 같이 TV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집을 나가기 전까진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엔 조금씩 거리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하고 예의 있었지만 시댁과의 거리를 뚜렷이 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도 갈수록 짧아졌고 손주와 영상통화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육아에 바쁘겠지 싶어 기다렸고 회사 일이 많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생일, 손주의 발표회, 명절까지 점점 저 없는 일정들이 늘어났고 저는 매번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한겨울 생일이던 어느 날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님 댁은 애들이 오래 있질 못해서요. 아무래도 냄새도 좀 나고요. 그 말은 마치 제가 불편한 사람으로 밀려났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고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이었죠. 그 며칠 뒤 잠 못 이루는 밤에 장롱을 열었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포장마차 앞에서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비 오는 날 국밥솥 옆에 선 그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낡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아직 내 손맛은 죽지 않았어. 그렇게 저는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을 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열정과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남편의 조리도구, 오래된 나무 도마, 무쇠솥까지 하나씩 꺼내 정리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의 작은 가게가 자리를 내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물만 잘 나오면 괜찮다 싶었습니다.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부동산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게 열면 저도 한 그릇 먹으러 갈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언제든지 오세요. 오래전부터 제 가게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후 매일 새벽마다 가게로 나가 예전에 써두었던 레시피 노트를 보며 하나하나 다시 연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그냥 순잔의 국밥, 홍보도 없이 조용히 시작했지만 처음 온 손님이 옛날 생각난다며 다음 날 또 왔고 그 손님이 친구를 데려오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줄이 서는 날이 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밥은 묵직하고 진했고 반찬은 정갈했으며 무엇보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유튜버가 우연히 방문했고 다시 가고 싶은 국밥집이라는 영상에 소개되면서 가게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방문이었죠. 엄마 요즘 가게 하신다면서? 사람들이 줄까지 선다던데? 말투는 웃는 듯 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여기저기를 유난히 꼼꼼하게 둘러보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혼자 가게 하시는 거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해. 그 말에 며느리는 애매하게 웃었고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가게 명예 누구 거야? 그 순간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시작이었습니다. 가게는 연일 북적였습니다. 그날 이후 국밥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여기저기서 언급되더니 웬만한 맛집 리스트엔 꼭 등장하더군요. 댓글마다 진짜 맛있다. 다시 가고 싶다. 진심, 국물이 끝내줘요 같은 반응이 달렸고 그 이후로는 서울, 전주 등 외지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도 신기해하듯 사진을 찍었고 요즘은 다녀간 연예인의 팬이라는 사람들도 줄 서서 기다립니다. 저야 그냥 국 하나 끓인 것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고 신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불 앞에 오래 서 있자니 가끔은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에게 국물부터 드셔보세요. 그 말을 건넬 때면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가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힘드실까 봐요. 저희가 가끔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장사 준비도 재료 정리도 도와주니 훨씬 수월했죠. 아들도 슬쩍 나와 계산대를 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손님 수가 하루에 몇 분쯤 되세요? 이 정도 양이면 하루 매출은 꽤 되겠네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정리하는 제 손을 유심히 지켜보는 시선에서 문득 긴장이 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 가게 이제 진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근데 가게 명의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잖아. 이제 규모도 커졌고 운영이나 세무 같은 일들도 많아질 텐데. 혹시 모를 일 생각하면 우리 쪽으로 바꿔두는 게 낫지 않을까? 며느리도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가게도 이제 체계적으로 굴러가야 하니까요. 어머님은 조리에만 집중하시고 명의만 저희 쪽으로 정리해두면 어머님도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말은 걱정인 듯 들렸지만 그 뒤에 깔린 의도를 모를 만큼 어리석진 않았습니다. 그 가게는 내 손으로 다시 일군 내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되니까 슬그머니 발 들이려는 거였구나.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냄새가 퍼지는 빈 가게에서 이게 자식이란 건가 싶은 생각에 씁쓸한 한숨이 깊게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전화를 피했습니다. 괜히 속상한 마음을 얼굴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가게에 나가서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히 마음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우리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지. 아들의 말은 조심스러웠고 며느리도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가게는 당연히 어머님 거죠. 저희는 그냥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함께 점심을 먹었고 저는 따뜻한 국밥을 퍼주며 웃었습니다. 그래, 괜히 내가 예민했던 걸지도 몰라. 애들이 도와주려는 거지. 그날 이후로 아들은 주말마다 가게 정산을 도와주었고 며느리는 손님 응대를 맡아주었습니다. 장사도 한결 수월해졌고 손님들은 가족이 함께 일한다며 훈훈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며느리가 사장 장부를 펼쳐놓고 무언가 적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살짝 놀라는 듯 하더니 얼버무리듯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그냥 재고 정리 좀 해보려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 등줄기로 서늘함이 흘렀습니다. 장부엔 제가 모르는 표식과 메모가 가득했고 한쪽에는 프랜차이즈 전환 수익 구조라는 인쇄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며 이게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걸까? 마음속에서 이상한 의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늘 조용하던 얼굴에 그날은 조금 다른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대로 장사 계속하시기엔 많이 버거우시죠?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가게에 프랜차이즈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브랜드로 키우면 전국 매장도 가능하대요. 어머님 국밥 정말 훌륭하잖아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게에 온 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가게 이대로 두기엔 너무 아까워. 우리 브랜드로 키워보자. 요즘은 다 시스템으로 가야 돼. 엄마는 그냥 이름만 걸어두고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이름만 걸어두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를 닫고 정리하다가 뒤쪽 사무공간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프랜차이즈 가맹 확장 계획서, 메뉴 표준화 항목, 신규 인테리어 시안 같은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게 이름을 상표 등록한 서류 초안까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걸 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지? 그날 이후 가게에 오는 며느리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옆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사장님이냥 직원에게 지시하고 제가 끓인 국을 놓고는 어머님, 이거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해온 손맛을 그들이 브랜드화라는 말로 가공하려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이 가게는 제 마지막 희망이었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수십 년 손맛, 손님과의 신뢰, 그 모든 게 단지 상품이 된다는 생각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지금도 예약줄이 어마어마해요. 어머님은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쉬셔야죠가 아니라 물러나세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장과 국밥 냄비를 꺼내 들고 부엌굴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게 이렇게 넘어가선 안 돼. 이건 그냥 가게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살아온 시간이고 내가 지켜온 나야.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얼굴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프랜차이즈 쪽에서 미팅 있어. 대표님이 직접 내려오신대. 엄마가 잠깐 인사만 해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인사를 해? 그 사람들을 내가 왜 만나?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어서 그래. 이제 와서 빠지시면 곤란해져. 내 이름. 내 허락도 없이 무슨 계약을 했길래 내 이름이 왜 나와?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에 쥔 국자에서 국물이 뚝 떨어졌고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더러 간판만 달고 있으란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사무실 쪽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엔 이미 인쇄된 순자국밥 가맹 설명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제 사진, 제 이름, 그리고 제가 한 말이라며 꾸며놓은 철학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한 국밥,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정순자 대표의 진심.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던가. 그 문구 아래엔 며느리의 이름으로 인감이 찍힌 사업계획 동의서가 함께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은 얼굴.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 가게 키우는 거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다 어머님 덕분이고 이젠 저희가 책임질게요. 명예 이전은 법적으로도 정리해야 하니까 날 잡으시면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안에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 둘 다 지금 이게 장난처럼 보이니?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너희가 지금 가져가려는 건 그냥 가게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고 내 남편과의 기억이고 내가 지켜온 거야.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이건 사업이야.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감정적이라니.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맹 설명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장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마음속엔 분노보다도 더 깊은 서러움이 일렁였습니다. 이건 내 삶이고 난 지킬 거야. 너희 손에 하나도 안 넘길 거니까. 언제부터 틀어졌던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을 저는 왜 그토록 늦게 알아차렸을까요? 손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하루하루가 가슴을 짓누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시간과 정성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국밥 포장지를 챙기고 있는데 옆집 떡볶이 사장님이 말없이 종이 한 장을 매미셨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지원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말없이 제 손을 한번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센터를 찾았습니다. 긴 복도 끝 상담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가게 매출, 명예 문제, 앞으로 생길 법적 분쟁까지 보면 요 법률 자문이 꼭 필요해 보이세요. 저희 쪽에서 연계 가능한 법무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기분. 센터에서 받은 명함을 들고 조심스레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린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법무사는 꼼꼼히 장부와 문서를 살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예 변경 시도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한 정황도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절차 없이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이건 내 인생이고 내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말투도 분위기도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님,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미팅을 하나 잡았어요. 그냥 앉아만 계시면 돼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나 혼자 결정 못해.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고 아들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렸지만 이번만큼은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켜야 할 게 생겼고 그 지킴은 내 몫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법무사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게 문에 단단히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 반격은 시작된 겁니다. 아들이 잡은 프랜차이즈 계약 미팅 날 저는 가게 문 앞에 임시 휴무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아들의 부재 중 전화엔 일부러 답하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 주방에 홀로 앉아 국을 끓이며 조용히 육수 맛을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국물 맛이 더 진했습니다. 이 국밥의 맛과 온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소상공인 보호센터와 법무사 사무소에서 준비한 문서들이 아들 앞으로 발송됐습니다. 가게 명의 변경 시도, 무단 계약 협의,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경고와 권리 보호 요청서였죠. 한 장 사인하며 문서를 완성해 나갈 때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 문서를 받은 날 오후 혼자 조용히 가게를 찾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을 텐데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대다 들어섰죠. 어머님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주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오게 만들었을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그 뒤로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응원이 시작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그 손맛 누구도 못 따라가요. 누군가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밀었고 누군가는 가게 앞 청소를 도와주고 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길, 남편의 오래된 메모장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야, 너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너 손에 있는 힘 절대 잊지 마. 저는 그 글을 천천히 따라 읽으며 다시 주방 불을 켰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지켜낼 겁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며칠 후 법무사를 통해 아들 부부에게 공식 통지가 전달됐습니다. 이후 사업 관련 결정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협의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중단해 주세요. 아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받아들였지만 며느리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모르겠다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생각해 보렴. 그 이후 가게 앞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더 늘었고 시장 상인들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구청의 지역 소상공인 홍보 기사에 제 국밥집이 실리기까지 했죠.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마치고 문을 닫는 순간 문 앞에 조용히 놓인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들의 손글씨가 적힌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국밥 국물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조금 짭조름했지만 마음속 온도는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그 밤 남편 사진 앞에 국 한 그릇을 올려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결국 나 혼자 지켰어. 우리 약속 나 안 잊었어. 지금은 매일 아침 시장 골목을 걷는 게 제 일상의 시작입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국밥 재료들을 정리하며 남편의 메모장을 한 번씩 펼쳐봅니다. 그 속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손맛의 비법이 있고 한 줄씩 적힌 남편의 격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젠 손님들의 얼굴도 목소리도 익숙합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오늘도 그 맛 기대하고 왔어요. 가끔은
혼자 온 중년 손님이 조용히 밥을 비우고 가며 참 엄마 생각나요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죠. 그럴 땐 제 마음 한구석도 괜스레 따뜻해집니다. 아들과는 아직 서먹합니다. 자주 보진 않지만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갈 정도는 됩니다.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겠지요. 엄마는 왜 그토록 가게를 지키려 했는지, 왜 끝까지 선을 그었는지.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국을 끓이고 온기를 나누고 제 이름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 가끔 시장통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이웃들. 눈앞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까지도 지금의 제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고마운 조각들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맞습니다. 쉽지 않았고 용기도 많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제가 얻은 건 단지 가게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되찾아온 그 감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어디선가 소외된 느낌에 마음 다치고 계신가요? 내가 해온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 잘 압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지켜낸 당신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가끔은 국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미련 두지 말고 오늘의 나를 따뜻하게 끓여내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이 그 누구보다 따뜻한 하루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